자, 이제 왼쪽에 강론의 마지막 나무까지 금융론 정리해 볼까요? 자, 금융론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금융론 이놈도 별표 3개예요. 그래서 넘버 3입니다.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정복하면 뭐 거의 부동산 학계론을 정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에 머물지 않고 이게 사실 금융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뉴스에 접한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사실 뭐예요? 다 모기지. 부동산 관련 금융이 문제가 돼서 그런 사태가 번진 거죠. 그렇죠? 부동산 금융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큰 테마 금융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기본적인 금융의 개념은 뭐예요? 자금의 융통, 줄여서 뭐예요? 금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을 갖다가 돈을 어떻게 융통, 조달할 건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5번째 금융론에서 5번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죠. 돈 꾸는 방법이에요. 돈을 꾸면 결국은 갚아야 되겠죠. 갚은 게 상환이죠. 그죠? 빌려준 쪽에서는 은행에서는 대부다 오고 여기서는 그냥 상환이다 오고 같은 게 아니면 결국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다. 결국 돈 꾸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저당 상환 방법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딱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면 뭐예요? 계속 9% 그러면 9%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뭐 5%였다가 9%였다가 10%였다가 뭐 20%였다가 또 5% 내려왔다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변동이 되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뭐야 보니까 교재 한번 봅시다. 금리 이자율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5번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이자에 따른 분류해서 고정이자율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 줄에 비예상 인플레율은 금리에 반영이 안 된다. 예상이 되지 않는 어떤 인플레 같은 거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IMF 때 그냥 금리가 뭐 20% 막 이상 치솟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고정이자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예상되는 대충 뭐 물가 상승 어느 정도니까 그 정도 이렇게 포함한 게 그게 이제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법이죠. 그래서 초기 금리는 뭐예요? 좀 높아요. 왜? 변동 가능성이 적으니까 좀 안정적이다 해서 안정적인 상품이니까 금리가 변동금리에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법 보니까 모든 인플레율이 금리에 반영된다. 모든 인플레율이 그렇죠. 그래서 비예상 인플레율까지 금리에다가 딱 반영시킵니다. 금리에다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금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 받은 사람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을 갖다가 전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가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법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초기의 이자율은 고정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겠죠. 불안한 상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좀 안정적인 건 좀 비싸고, 불안정인 건 좀 싸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자금조달법, 금리에 따라서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법,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법이 있더라. 요거 하나 잡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원리금. 원리금을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원리금 균등 불안의 상환이네요. 원리금이 똑같아.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래서 원리금이 되죠.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는 운영수지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부채 서비스 그랬죠? 원리금.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차 할부했다. 그럼 뭐예요? 매달 뭐 30만 원씩,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매달 갚는 금액이 똑같죠? 그게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 뭐예요? 똑같다. 균등하다 이거죠. 균일하게 같을 등자. 균등한 거죠. 그게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체증식 있죠. 체증식. 체증식은 뭐예요? 점점 증가된다 이거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체증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뭐 또 다른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될 게 오히려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많이 냈다가 점점 적게 내는 거. 그거는 이제 체감식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감소니까 체감식.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상환 기간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상환하는 액수가 있겠죠. 자, 상환하는 액수가, 자, 먼저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하는 액이 일정한 경우가 있죠. 일정한 경우,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환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점차적으로, 그죠?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그죠? 이건 체증식이 되죠. 또는 점증식. 또 반대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감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자, 증가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감소도 있죠. 그래서 체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결국은.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돈이 굴러가는 시장이 있겠죠. 앞에는 이제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이었고, 우리 경제론에서 다룬 여기 시장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인데, 금융에서의 시장이 있겠죠. 돈이 굴러다니는 시장. 이걸 뭐, 금융시장. 이렇게도 오고, 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돈 빌릴 때 뭐 설정해 줍니까? 그렇죠. 근저당, 저당. 설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시장.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구나.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시장. 자, 그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6번째, 저당시장 이렇게 돼 있죠. 자, 흐름도를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1차 저당시장이 있고 2차 저당시장이 있죠. 자, 시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수요하고 공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자, 공급자가 있겠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요자죠. 공급자시라고요? 그 VIP 룸에 가시겠네. 우리는 저 대출 받으러 해서 VIP 별로 안 친해. 하여튼 돈을 꾼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요자죠. 그러면 그냥 꿔줍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부동산, 아파트, 집문서, 땅문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을 우리가 설정해줘. 돈을 대출해 주잖아요. 쟤는 공급자. 그쵸? 공급자가 되는 거죠. 금융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금융 수요자. 저쪽은 은행은 1차 저당 대출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당 시장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꿔주다 보면 은행이 뭐 저게 화수분입니까? 마냥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쌓여져 있는 돈도 일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몇 집 대출해 주다 보면은 뭐예요? 바닥이나. 은행 그러면 샷다운 내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더 지르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거야.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흘러가게 할까? 흘러가게 한다.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해서 유동화를 시킬까? 이런 고민을 무지한 거야. 짠머리를 사실 굴린 거죠. 짠머리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은행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매달 이자 받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이 돼봅시다. 자, 은행 입장에서 뭐예요? 야, 우리 이자 받을 거 있거든? 야, 우리 이자 이거 10% 확실해. 응? 은행 주택 이거, 근저당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괜찮거든? 10%야. 야, 너네 한 3%, 아니면 5% 절반 떼줄 테니까, 야, 나 돈 좀 빌려줘. 큰 그런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걸로 해서 돈을 꿀 수도 있는 거, 은행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좋아. 그럼 투자를 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2차 저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1차 저당 대출 기간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저당 패키지 등으로 대출 채권을 유동한다. 이러죠?
이 패키지로 묶어. 저당 상품을. 그래서 이제 2차 거기에 저당 대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거기 얘들이 뭐예요?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얘들이 뭐예요? 너 은행? 그래? 우리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이 MBS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MBS, ABS, 뭐 이런 게 MBS. 좀 말이 생소하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스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이 있었죠. 원래 1차 저당 대출 기간에 주택 저당. 그거를 담보로 해서 백이 있다 이러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팩트, 담보가 된 그런 증권입니다. 시큐리티스, 그죠? 그래서 MBS라고. 그거를 발행을 해. 그래서 뭐예요?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큰 데들 있잖아요. 물론 일반 개인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걔들한테 야, 너네 3% 줄게. 안정적이야. 이거 증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또 증권하고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삼성생명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삼성생명도 굉장히 이익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자산 규모의 3%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쵸? 우린 3% 너무 이게 싸게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덩치가 이런데. 요거의 30%하고요. 이거의 3%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 또 장기적이니까. 그리고 딱 해서, 그러면 돈 가져오면 스스로 이렇게 떼고, 딱 주는 거예요. 야! 내 삼성에 돈 유치해서 MBS 팔아. 야, 여기다. 그러면 또 은행에서는 뭐예요? 그래! 그거 이제 돈이 은행에 또 금고가 찬 거예요. 또 이제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저당. 그건 설정해가지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 채권이. 그걸 또 이게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럼 여기 또, 여기.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돈이 이렇게 자금이 유동화된다 이거죠. 뭐를 통해서? 바로 2차 저당 시장을 통해서. 그죠? 요게 저당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바로 2차 저당 대출 기관이죠. 그죠? 그 기관으로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은 4번, 가로 4번 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모기지론, 모기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모기지론,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론 그런데 이 집을 살려면 너무 비싸. 근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 가도 너무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이렇게 대출을 보니까 30년까지, 그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모기지론이에요. 모가지가 아닙니다. 모기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을 이제 샀는데 나중에 이제 늙고 나면은 뭐밖에 없어요? 늙은 남편하고 늙은 강아지밖에 없잖아요. 그쵸? 용돈이 없어. 직장도 은퇴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주택이 있죠? 절대 자식에게 주택은 주는 게 아니에요. 노후를 준비하세요. 요거를 해서 이제 요거를 담보로 해서 이 은행에서 용돈을 타다 쓰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요게 이제 거꾸로죠? 모기지에. 거꾸로를 우리가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모기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연금이라는 게 매달 매 기간 일정한 금액을 갖다 우리가 연금이라고 그럽니다. 꼭 연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매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매 기간 일정하게 받는 금액을 갖다 우리가 연금이라고 그래요. 연속된 그 금액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주택연금제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금융제도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에 말이죠. 선진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번 테마로 나와 있죠. 자금 조달 기법에서 MBS라는 게 있고 또 ABS, 신디케이트, PF. 요새 최근에 요게 문제죠. PF, Product Financing, 그다음에 REI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진 기법에 자금 조달 기법이 있다는 거. 그 중에 이제 MBS. MBS는 이미 우리가 저당 시장 볼 때 다뤘습니다. 개념은. 자, 그래서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ABS라는 게 있네. ABS,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ABS 나도 안다고. 응?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 아니냐고. 응? 부동산에도 뭐 그런 게 있나?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에셋이에요. 에셋 백드 시큐리티스. 그래서 자산담보부 증권입니다. 기업들, 특히 이제 금융기관,
금융기관들이 보면은 연수원들 엄청 많습니다. 건물들, 토지, 돈 되잖아요. 그걸 그냥 묵혀둘 게 아니라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MBS는 저당 채권을 이렇게 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조달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자기 금융기관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조달, 에셋, 자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게 그게 ABS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죠? 신디케이트, 신이라는 게 라틴어로 투게더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건 알 것 같아, 우리가. 뭐? 올림픽, 이번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수영할 때, 하계 올림픽 할 때 말이죠. 수영하는데 정말 멋지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여자 수영 선수들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보시죠? 왜 남자는 없는지 몰라. 남자는 이 다리가 나오면 이 혐오가 생기나? 여하튼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걸 갖다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죠. 씬이 뭐야? 함께. 이거 싱크로나이즈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떼거지로, 떼거지 수영,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디케이트도 뭐예요? 혼자 투자하긴 뭐니까 떼거지로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최근에 요게 문제가 되죠. 큰 문제입니다. PF.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는 뭐 개발 프로젝트 있겠죠, 그죠? 뭐 용산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뭐 다른 판교 개발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나중에 수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파이낸싱, 파이낸스라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다 이런 용어잖아요.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뭐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수익성,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조달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그게 PF구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츠라는 게 있죠. 뭐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난 투자하고 싶어, 부동산. 근데 목돈이 없어. 그냥 한 1,000만 원 막 이래.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전문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는 할 수 있겠죠. 돈을 모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 그럼 수익이 생기겠죠. 그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분바이를 해주는 거예요. 분배를. 그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리츠라고 표현합니다. 과자 리츠가 아니에요. 리츠 크래커 아닙니다. 그걸 갖다.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리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그걸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개념을 이렇게 구별을 줄 아는 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융론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